앞으로 그렇다면 주택 정책 방향은 어느 쪽으로 잡아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패널 토론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듣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민석 사무관님한테 마이크를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패널 토론의 순서는 아까 앞에와 같이 순서대로 우리 함영진 넷장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영진 넷장님. 예. 네. 얼마 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의석수 180석의 과반 의석의 압도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도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재산세와 관련된 이제 보유세 부분 그리고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이제 세금에 대한 부분들도 일관성이 유지가 될 거고요. 또 다주택자들과 규제 지역의 대출을 규제하는 여신 규제들도 그대로 유지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7월 28일부터 본격화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포함한 이제 공급 정책, 여기에 3기 신도시나 도심의 정비 사업과 관련된 정책들도 아마 조금 더 힘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부동산 정책의 목적성이나 이제 효과성 면을 고려했을 때는 아까도 이제 수용성 지역의 지방의 외지인 비율, 뭐 법인의 매입 비율 증가, 뭐 다주택자의 구매 수요. 그래서 아직 안정적으로 보기는 이르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시중에 풀린 자금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규제하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또 유동성을 잡기 위한 여신 규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라는 것들이 항상 이제 집값 안정이라든지 서민을 중심으로 그 투기 수요 억제의 일관성은 이제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일정 부분 이제 정책의 수용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지속 가능성 면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들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중에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제 보유세 부분입니다. 이제 납세자의 세금에 대한 수용성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일정 부분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최근에 몇 년 사이 보면 이제 공시가격이 꾸준하게 인상이 됐고 또 종부세는 2년 연속 세율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매년 5%씩 올라가서 100%를 곧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전년보다 세금이 올라가게 부담이 되게 하지 않는 세부담 상한선에서도 훨씬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가 탄탄하고 구매력이 이제 튼튼한 상황에서라면 이제 큰 문제가 없겠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라는 이제 국민이 겪는 경제 위기 속에서 이제 보유세의 부담 체감이 일시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은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느끼는 세금에 대한 부담은 훨씬 클 수밖에 없다고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여당 차원에서도 당선자들 입에서는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와 관련된 미세한 정책 변화를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정책의 이제 지속 가능성 면에서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수도권 3기 신도시 공급이라든지 광역교통망 개선책 이런 것들은 역시 서울 도심의 정비 사업의 속도가 둔화됐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종전에 정부의 정책 방향대로 실질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서울과 같은 이제 낡은 주택이 많고 결국에는 택지 고갈로 정비 사업밖에 공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도심의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적인 규제 완화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례로 이제 내년에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살펴보면 이제 올해는 4만 가구 정도 됐지만 내년에는 2만 2천 가구로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비아파트의 준공 물량들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실수요자나 중산층이 선호하는 것들은 역시 이제 아파트 신축일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과 같은 경기 둔화 속에서도 서울이라든지 그리고 수도권 지역 그리고 지방 광역시에서 청약 광풍이 불고 청약 열기가 높다는 것은 일정 부분 가수도 있겠지만 정부가 규제 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규제를 막고 또 분양가 상한제 물량의 경우에는 최대 10년 정도 전매 규제를 걸어놨기 때문에 사실 모든 청약 수요를 투기적 가수요자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일부 지역에서는 신축 주택에 대한 교체의 목적이라든지 또 낡은 주택을 갈아타려고 하는 수요가 신축 주택으로 몰리고 신축 주택의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통 매물 감소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고민이 굉장히 동시에 높아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런 이제 정비사업 규제를 지속적으로 규제 일변도로 갈 경우에는 구축에 비해서 신축의 선호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일종의 문제점들이 또 다르게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도심의 정비사업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규제 완화책들을 동시에 고려해서 공급의 안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청약 시장도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긴 하는데요. 최근 이제 젊은 층들은 이제 30대, 40대가 분양 시장에 많이 유입된 이유가 분양에 대한 선호도 있겠지만 내 집 마련으로 무주택자가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정부의 공급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파트의 청약의 가점이 부양가족 수, 또 무주택 기간, 그리고 청약통장 보유 기간의 세 가지로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분양시장에서 특별 공급을 제외하고는 청약의 자격들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택이 없고 토지나 상가 그리고 기타 부동산 자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도 집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무주택 자격으로 알짜 물량을 분양받는 비합리성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의 자산 기준을 도입한다든지 그리고 지역 거주 항목을 도입해서 지금보다는 청약 가점의 공정성을 기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제 올해 하반기에 3기 신도시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토지 보상금이 시중에 많이 풀리기도 할 겁니다. 또 재정적으로 정부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유동자금을 시장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경기가 다시 회복될 때 그리고 이런 부동자금이 투기적 목적에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서서히 정책적인 준비나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광수 연구위원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연구위원님. 네. 일단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좀 근원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왜 정부가 부동산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건 부동산이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그 분이 잘하셔서 집값이 오른 게 아니에요. 한강 다 좋게 만들어주고 세금이 다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그 동네가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공급이. 네. 결국엔 땅이 계속 증가할 수는 없어. 한정돼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무조건 부동산 시장에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뭐 개입하지 말라 그게 아니고요. 전 세계 모두 다 참여하고 있어요. 모든 정부가. 일단 이런 측면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정책은 어때야 되느냐가 이제 질문이잖아요. 근데 정책은 집값을 잡고 고가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요. 정책의 목적은 시장의 변동성을 줄여야 되는 게 정책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낮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수, 뭐 여기 사무관님 계시지만 지수를 보면서 이게 낮아져야지 거래가가 낮아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고 변동성을 줄이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유세 강화가 이 변동성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보유세가 강화됐는데도 다주택자가 늘어나잖아요. 이건 뭐냐면 변동성을 더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보유세가 강화된 상태에서 시장이 갑자기 위축되면 매물이 엄청 증가하겠죠. 그럼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유세 강화 같은 대표적인 정책들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의 뚜렷한 목적 그리고 왜 하는지를 잘 개념 정리가 안 되니까 아까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정책 과거하고 비교했잖아요. 컨트롤 C V예요. 과거 참여정부 때하고. 네. 목적을 정확하게 하고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목적으로 시장의 정책들이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제가 범규제가 필요한 겁니다.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처럼 이렇게 거대하게 글로벌하게 유동성이 파도가 물결치고 있는데 핀셋 규제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다 웃잖아요.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정책들이 만들어졌어야죠. 그러니까 정책의 목적은 철저하게 변동성을 줄이는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여당이나 아니면 정부 입장에서 굉장히 호기를 맞이한 거잖아요. 총선을 압도적으로 승리했으니까 지금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여기서 목적 자체를 뭐 시장이 갑자기 위축된다고 해서 또 뭐 좀 부양책을 하고 보유세를 좀 낮춰준다? 그게 그런 정책이 이런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느냐가 항상 포커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 공급 정책도 그런 변동성을 줄이는 거에 타겟팅이 돼야죠. 갑자기 이런 어떤 변동성이 막 일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막 갑자기 재건축 풀어준다? 이게 과연 변동성을 줄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그럼 과천 집값이 왜 올랐어요? 11개 단지 중에 6개가 재건축 중인데 경기도에서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앞으로 아파트 새로 많이 생길 건데 거기가 공급이 많아질 건데 왜 집값이 오르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화난 거 아닌데요. 적극적으로 제가 건의하는 바예요. 정책의 목적은 그때 시류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줄이는 거에 포커스가 맞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근원적으로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 필요한 겁니다. 왜 정책이 내가 이런 정책이 어디서부터 나와 있는지. 예. 그래서 제가 이런 부동산 전문가, 저는 사실 건설회사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부동산 분석을 하고 건설 산업을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하지만 제가 이 긴 기간 동안 내린 정책의 결론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이번 이제 총선 이후에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어떤 근원적으로 좀 고민을 하고 이런 변동성 있는 경기의 변동성에서 어떻게 정책을 통해서 이 변동성을 줄일 거냐. 자본주의에서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적게 오르도록 안정되게 오르도록 해야 되는 게 정책의 목적인 거죠.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관점에서 좀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이강수 연구원님께서는 정부가 주택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근데 문제는 정책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뭐 가격을 낮추는 게 정책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택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켜 주는데 낮춰주는데 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모든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완화할 건지 강화할 건지 이런 것들도 결국 이것이 변동성을 낮춰주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최민석 사무관님으로부터 앞에 이제 패널분 세 분이 말씀하신 것과 관련을 해가지고 주택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 뭐 직접 말씀하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판단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선 주택 정책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일관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경기가 침체되는 국면에서 했던
세제 감면 등의 이 경기 부양적 측면의 정책이 결국 그 경기가 회복한 이후에 집값의 단기적인 급등을 불러왔다라는 그 전례를 좀 많이 참고하고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일관되게 지속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말 12, 16 대책을 통해서 발표했었던 것처럼 투기 수요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이 보유세 부담 그리고 양도세에 있어서 이 거주 요건의 강화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 위주로 이 주택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서는 좀 시장의 기초 체력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후속 조치는 좀 차질 없이 추진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좀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지속적으로 하고 추후 과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 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던 게 공급 측면인데 공급 같은 경우도 일각에서는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게 최근 3년간의 인허가 그리고 착공 물량을 보면 이전에 10년의 평균치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최근 3년간의 인허가 착공 물량이 이제 입주로 이어지는 기간까지를 봤을 때 단기적인 위축은 현재 크게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도권에 저희가 30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고 이제 이게 이제 좀 입주가 가시화되는 시점부터는 수도권의 수급 여건은 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측면에서도 저희가 좀 최대한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주택을 좀 편리한 교통 여건과 함께 공급하기 위한 노력은 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좀 공급의 위축이 있다고 아까 한영기 조합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는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고려한 분양가 책정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인근 주변의 시세를 기준으로 좀 사업성을 판단하기에는 조금의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투입 비용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 그리고 이게 결국 실수요자가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는 측면에서 분양가 상한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제도다라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해서 마무리하자면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는 좀 일관되게 유지를 해 나가면서 코로나가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좀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앞으로의 정부 정책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패널 토론의 주제가 불확실성의 시대, 주택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확실한 답은 이제 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또 동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데일리가 주최한 2020년 부동산 포럼 불확실성의 시대, 주택 시장, 주택 정책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한 패널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해 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패널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